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54부 세자책봉 비극을 잉태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392년 8월 조정에서 세자책봉 문제가 논의되자 신덕왕후 강씨는 야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정도전을 위시한 혁명파와 이방원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자신 역시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신덕왕후 강씨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하지 못하려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게다가 태조는 이방원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정몽주를 척살했던 비정한 행동 때문에 예전처럼 총애를 하고 있지 않은 터였어요. 물론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의 의절하다시피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꺼려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래는 가장 강력한 세자 후보였던 이방우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왜 알코올 중독인지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고, 하여튼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남이 부적합자라면은 구티와 순번을 지킬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처남이 되던 오남이 되던 둘 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후보군에 오르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물론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은 한치 소생의 아들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어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태조가 강건하게 10년만 더 살아준다면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어차피 자기 아들들이 다 10대니까 여기서 10년만 더 존버하면은 2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인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더군다나 태조가 상당히 건강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너끈히 살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마침내 이제 결심이 섰던 신덕왕후 강씨는 즉시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작전이란 게 별게 있겠어요. 그죠?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가 자신을 총애한다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태조에게 자신의 소생들도 세자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설득해 나갔어요. 이런 걸 두고서 이제 백앤머리 송사라고 하죠.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잠잘 때 옆에 붙어가지고 아양 떨면서 애교 부리면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겠죠. 결국 이제 태조도 사랑하는 부인의 계속된 설득에 마음이 조금씩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태조의 마음이 신압으로 신덕왕후 강씨 소생들에게 기울게 될 무렵 본격적인 세자책봉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이제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래요. 무안군 이 방번은 차비 강씨에게서 출생하였는데 태상왕이 이를 특별히 사랑하였다. 강씨가 개국에 공이 있다고 칭탁하여 이를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태조실록 내용이 아니라 태종실록 내용이고, 태조나 태종이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겠다 생각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태조실록, 정정실록, 태종실록 다 언제 쓴 거냐면은 태종 때 쓴 거예요. 태종 이방원 집권기 때 썼기 때문에. 또 이 방원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은 신덕왕후 강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덕왕후 강씨가 아마 이제 이렇게 백연멸의 송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세자 후보군으로 밀어넣은 내용을 실록에다 기록을 한 건데, 모르죠. 정말로 이랬던 건지 아니면은 이게 아니었는데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신덕왕후 강씨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태조가 먼저 내가 해줄게 이랬던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이 태종실록이 신덕왕후 강씨를 무지하게 싫어했던 이방원 집권기에 쓰여졌던 기록임을 조금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물론 없는 말은 마구잡이로 지어내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갖다가 썼겠지만 이게 어쩌면 100% 사실은 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방원 집권기에 쓰여진 태종실록,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태종 세력들의 공식적인 이제 오피셜적인 견해는 뭐였냐면은 내 아버지인 이성계가 왜 이상한 그렇게 세자 책봉 결정을 내리게 되었냐. 그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바로 자기한테는 계모죠. 그죠? 신덕왕후 강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오피셜적인 견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나중에 이제 훗날에 또 거론할 날이 오겠지만 태종 같은 경우도요,
자기 처가 쪽 식구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었던 세종의 처갓집,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며느리 쪽 되는 집이죠, 그죠? 그쪽 집도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아마 이런 일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있었으니까 그냥 이런 말을 갖다 기록을 남겼겠죠. 자, 이윽고 태조는 백응념, 정도전, 조준 등 조정의 중액들을 불러서 정식으로 세자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뭐 정도전, 조준이야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잖아요. 좌도전, 무조준. 그리고 백응념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그 측근 세력은 아니었는데 약간 이제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면서도 살짝 친이성계파의 좌장이었죠. 그리고 현재로선 가장 원로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 인물이 백응념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부르고, 그 다음 또 이제 기록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남은이랑 좀 김사영 같은 사람들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세 명이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런 핵심 멤버들, 중핵들을 불러서 정식으로 세자책봉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였던 백응념은 당연히 장남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법도임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웬걸? 이 답변을 들은 태조의 신기가 그다지 썩 편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태조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눈치챈 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장남으로 내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난세에는 공이 큰 아들로 책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장남 이방우, 이방우가 알코올 중독자라면은, 그래서 안 된다면은 차남 이방과 그리고 난세에 공이 많은 아들,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조준이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준이 우회적으로 백응념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게 되는데, 문제는 장남이 이방원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사실상 폐인은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조정 중액들의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방과 아니면 이방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의견을 들었던 태조는 자신의 속내와 조정 대신들의 의중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살짝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밀어붙이자니 조정이 큰 반대를 겪어야 한 점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컸고,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참 이렇게 조정 대신들하고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옆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면서 해괴망측한, 그죠? 전설의 고향이 나올 법한 그런 곡소리가 들린 겁니다. 즉 옆방에서 논의 과정을 듣고 있던 신덕왕후 강씨가 갑자기 구슬픈 곡소리를 냈던 거예요. 또 이 사랑하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사내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그죠? 마침내 태조는 신덕왕후 강씨의 곡소리를 듣고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태조는 세자의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이방권을 올리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보면요. 극념이 말하기를 적정자로 세우는 것이 고금에 통한 의입니다. 하매 라고 얘기했더니 태상왕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태조는 이미 마음속으로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들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백응년이 시작하자마자 적정자로 해야 된다고 딱 문을 떼니까 뭔가 좀 이제 여기에서 약간 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자 준에게 묻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여기서 말하는 준은 조준이죠. 준이 대답하기를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원컨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준이 말하는 것은 이제 적장자 아니면은 가장 공이 많은 사람, 둘 중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건데, 적장자였던 이방우가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폐인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차남 이방과가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공이 제일 많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준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태조도
좀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덕하고 강씨가 또 근처에 있었나 봐요. 이거를 엿들어 알고 그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를 듣고서 태조가 마음을 붙이고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다만 이 기록도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죠. 뭐 신덕하고 강씨가 정말로 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서 곡소리까지 냈냐? 그거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태조가 세자척봉을 한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신덕하고 강씨였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피셜적인 견해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이제 구절도 들어갔다고 보시면은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조의 폭탄 발언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조정의 중익들은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자신들의 의사와 태조의 의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중익들도 확인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때 이제 태조가 이방번을 세자로 책봉한다고 밀어붙이게 됐는데 그게 또 신덕하고 강씨의 의중이 반영된 것임을 알게 됐으니 곤혹스러운 더해가게 되죠. 무엇보다 세자 책봉 문제에 있어서 태조의 의지가 너무 단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조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정도전은 알아야 이 양반 성격을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쉽게 꺾기 힘든 태조의 기질을 잘 알기 때문에 다들 낭패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결국 조정의 중액들은 일단 자리를 물러나와서 작전 타임에 들어간 거죠. 다시 세자책봉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정해진 태조의 고집을 꺾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조선이란 나라가 뭐 군약신강의 나라였다. 뭐 심지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정도전이 추구했던 것은 뭐 입헌군주제 같은 거였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군약신강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명청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군약신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선시대 왕 권력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막강했어요. 그리고 태조가 왕자에만 앉아있었고 정도전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태조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사실상 입헌군 주제나 다름없었다. 이것도 정말 잘못된 해석인 게 뭐냐면은 정도전이 권력을 누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태조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예요. 거기까지만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이건 태조가 양보를 해줘서 그런 거지 정도전이 잘나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태조가 양보를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전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세자척봉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자척봉 문제에 있어서 태조가 양보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정도전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이제 감이 안 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또 한 가지. 세간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정도전이 신덕하고 강씨와 커넥션을 갖고서 그 소생들을 밀어붙였다. 세자로 그렇게 밀어붙였다. 그게 아니라 사실 정도전도 원래는 이제 백응님 조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태조가 하도 저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정도전이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한번 정해진 태조의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조정의 중액들한테 있어서 반드시 세자를 어차피 장남이 안 되는 상황이서라면 반드시 이방과나 이방원을 해야 된다는 뭐 정말 절박한 필요성은 또 없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 논의 끝에 조정의 중액들은 어차피 신덕하고 강씨 소생이 세자가 돼야 된다면은 이방본보다는 이방석이 낫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정의 중액들이 이방번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번의 성격이 너무 거칠고 경솔하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 이방번의 부인이,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번의 부인은 정한군 왕우의 딸이었는데 왕씨예요. 여기서 좀 이제 촉이 오시죠. 정한군 왕우는 바로 공양왕의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공양왕을 찍은 순간부터 사실상 이거는 이성계 측에서 왕위를 넘겨받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방번은 고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방번이 왕이 된다면 상황이 여간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공양왕 처리 문제가 굉장히 난감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조정의 중액들은 곤란한 문제가 있는 이방번보다는 가장 나이가 어린 이방석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방석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뭐 이때 당시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제일 어린 만큼 지금부터라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올바른 군주로 키워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방번은 좀 이제 사춘기가 살짝 지난 나이라서 좀 그러기 늦은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혼맥 문제 때문에 곤란한 그런 입장도 있었고 해가지고 결국 이방석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죠. 합의를 끝낸 조정의 중액들은 다시 세자척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태조를 찾아갑니다. 작전타기 끝나고서 이제 다시 2차전 간 거죠. 그리고 이들의 좌장격인 백응념이 총대를 메고서 이방석을 세자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굳이 하실 거면은 이방번 말고 이방석으로 하자고 한 거죠. 사실 태조 입장에서는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게 목적이었지, 뭐 여기서 이방번이냐 이방석이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죠. 이에 태조는 조정 중액들의 결정을 혼쾌히 수락하였고, 이로써 막내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공신, 백응념,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서 청하고자 하니, 자, 여기서 나이와 공로, 즉 적장자냐 아니면은 난세 공이 세운 것이냐, 요걸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임금이 강씨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에게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자,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방번은 경솔한 성격이라서 안 된다 였지만, 사실 실제적인 이유는 이방번의 와이프가 공양왕의 조카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번이 탈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하고 약간 좀 이유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사적으로 서로 이러기를 이라고 돼 있죠. 실록에서는 회의장에서 나와가지고 작전 타이밍 가진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정황상 봤을 때 사적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니 왕 앞에서 자기들끼리 수군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태조한테는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서 물러나와서 자기들끼리 한 번 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적으로 서로 이러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가 낳은 아들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고 하였다라면서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로서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은 태종실록, 태종 때 이제 집권 세력들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태조실록이 태종 때 쓰여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백응념이 총대를 메고 말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자책봉 그 논의 구간 동안에 정도전이 그렇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해요. 가만 보면은 백응념이 이제 총대를 메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자, 왕조 국가에서 세자를 세우는 일은요, 곧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된 정말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장성한 형들을 제쳐두고 가장 막내인 이방석을 세자로 세운다. 이것은 사실의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둑을 두는데 제일 처음에 놓는 초석을 보통 이제 모퉁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뭐 정가운데 딱하니 놓는다든지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의 그런 무리수라는 거예요. 신덕왕후 강씨야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치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노회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태조는 왜 여기에 동의를 했겠냐 이거죠. 물론 본질적으로 태조가 신덕왕후 강씨를 총애했고 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그녀의 내조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태조라고 해서 자신이 결정한 사안이 심각한 무리수라는 것을 아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조정의 중액들이 반대했던 사안이잖아요, 처음에는. 거기다가 나중에 장성한 아들들의 반발은 또 어떻게 무마를 시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온 게 없지만, 그러니까 실록에서는 이게 태종 집권 세력들의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냥 강씨한테만 다 피박에 독박에 광박을 뒤집어 씌우지만, 아마 이제 태조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새 왕조를 개창한 건국조로서 정말 그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이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막강한 사병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아직 이게 관군화되는 작업이 덜 끝났어요. 따라서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신하들을 권위로 제압해서라도 따르게 할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태조가 정도전의 이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 힘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태조도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쨌거나 태조가 그러한 권위를 남용하게 꺼려했을 뿐이지 절대 정도전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허수아비 임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장성한 아들들의 반발은 또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좀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설마 착한 우리 아들들이 이런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새 왕조를 개창하는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비인 자신에게 어떻게 감히 직간놈들이 덤벼들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태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었고, 또 지금 권력의 정점이 있으면서 실제적인 힘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의 반대도 찍어 누를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들이 감히 자신한테 반발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무리수를 아주 손쉽게 둘 수 있었던 게 아니었겠냐.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태조는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충분히 자신의 권위와 실력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새 왕조 개창과 더불어 진행됐던 세자 책봉 문제, 여기에서는 신덕왕후 강씨의 야심과 태조의 커다란 자신감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무리수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뜻밖이지만 정도전은 이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만 정도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또 반대를 안 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정도전도 이거를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도전 입장에서는 태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거는 고집 걷기 힘드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도전 입장에서는 군의 신망을 얻고 있는 이방과라든가 정말 정치 수완이 보통이 아닌 이방원보다도 이방석이 왕이 되는 게 차후에 자기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이로 보면은 정도전이 이성계보다 좀 더 어리니까 이성계보다 좀 더 오래 살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이후에 다음번 왕 때도 성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내다보고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방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도전이 이방석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첫 출발을 했을 때 적극적인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반대론자도 아니었고, 적당히 이제 태조의 뜻에 야합을 해주면서 결국 이제 이방석이 지지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이방원은 부들부들 떨게 된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고서.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 조정의 중신들은 태조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되고, 신양과 한씨의 소생 아들들도 특별히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성계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태조의 이 자신감 넘치는 행보는 결국 커다란 무리수를 낳은 셈이 됐고, 이렇게 새 왕조는 개국하자마자 비극의 씨앗을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왕조가 개창된 지 대략 한 2개월 정도 이내 시점에 세자 책봉까지 끝나게 돼요. 자,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나라 이름을 사실 고려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정식으로 조선 왕조가 아닌데, 그러면 조선 왕조로 언제 바뀌게 되냐? 이제 조만간 곧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거 바꾸는 과정이 약간 좀 이게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 이름 바꾸는 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되죠. 그렇게 되면 됐는데, 이걸 좀 이제 어디 가서 인준 절차를 바꾸게 돼요. 그게 어디였냐면 명이었죠. 그래서 조선은 왜 명까지 가가지고 이런 인준 절차를 바꿔오게 되었는가? 앞으로 이제 조선이 나아가게 될 그런 외교적인 방향, 흐름이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 국호를 정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외에 부차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